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25%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나 혹은 금통위원들이 그동안은 금리 인하에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 않고, 물론 어떤 경제적인 부분, 경기적인 부분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집값에 대한 우려 혹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말을 했는데, 이번에 금통위원 6명 중에 5명이 인하를 이렇게 채택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배경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금리를 인하를 한 건지,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 금리 인하를 했지만 집값은 떨어지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했으면서도 굉장히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경고들을 많이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금리 인하는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고 이렇게 마지막에 딱 꺾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2008년부터 굉장히 들쭉날쭉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리를 내립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왜 금리를 내리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은 조금 돈이 돌아서 어떤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그 소비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누군 자영업자나 이런 뭐 사업자들한테 매출이 되니까 돈을 벌고 그게 다시 소비로 이어지면서 돈이 돌게 하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은 금리를 내립니다. 근데 금리를 내려서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가. 너무 많이 돌아가면은 어떤 부채가 너무 커지거나 혹은 물가가 올라가,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어떤 가격을 올려도 계속 소비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금리를 인상시켜서 눌러주는 그런 통화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데, 보시면은 2008년도 때 금융위기, 금융위기는 탁 터지니까 금리를 엄청 내립니다.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어쨌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잖아요. 금리를 빠른 속도를 팍팍팍 내리고, 그러다가 많이 내린 다음에 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이렇게까지 내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낮은 금리를 유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올리고,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좀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이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이때부터는 좀 추세적으로 쭉 낮춥니다. 경기가 좋지도 않았고 글로벌적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쭉 내립니다. 쭉 내리다가 중간에 잠깐 올렸다가 다시 진짜 저금리, 2019년부터 진짜 저금리 시대로 좀 흘러가는데, 여기다가 코로나까지 맞으면서 완전 우리나라 역대 최저금리, 기준금리 기준으로 요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게 요때. 그래서 요 최저금리 요때에 다들 아시는 그 유동성 버블, 우리나라의 부동산적으로나 주식적으로나 완전 고점을 찍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완전 저금리까지 내려가면은 정말로 소비도 활성화되지만 자산 시장도 완전 폭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요 시기. 그러다가 너무 과도하게 자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이때 이제 물가가 글로벌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완전히 금리 인상을 팍팍팍팍팍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더 세게 올렸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 정도만 올렸다가 장기간 이 정도 추이에서 계속 지켜보죠. 그러다가 드디어 금리 인상,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로 21개월 만에, 1년 9개월 만에 드디어 인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3.5%까지 만든 이후로 이 상태에서 경기가 나빠지나 좋아지나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과정을 무려 21개월이나 보다가 드디어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게 요때니까, 요때 이후로는 38개월 만에, 무려 38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그거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일단 금리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왜 금리 인하를 했는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창용 총재는 항상 집값, 가계부채 이런 게 문제다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금통위원들도 같은 방향으로 항상 얘기를 했는데도 왜 금리 인하를 했는가? 바로 첫 번째로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3월만 해도 3.1%, 3.1%, 2.9%, 2.7%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다가 7월에 잠깐 반등, 뭐 유가나 이런 거에 따라 사실 요거는 이제 근원이 아니고 전체 물가 상승률이니까 약간 올라갈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6%, 2%, 1.6% 이렇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너무 빨리 내려가면 사실은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디플레이션이 사실은 웬만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훨씬 경제적으로는 좀 안 좋은 지표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와서 경기가 완전 침체되어 버리면은 되살릴 수 없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가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돈이 많이 국가적으로 좀 돌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지 않으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혹은 물가가 올라가도 과거보다 굉장히 느린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1.6%라는 어떤 수치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대략적인 요 정도면은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잡고 있는 거는 2%대예요. 2%에서 한 2.5% 정도 그 사이를 금리적으로도 중립금리라고 보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한 요 정도면은 안정화가 되었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수준인데 9월에는 물론 유가가 많이 낮은 유가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아무튼 9월에 1.6%까지 8월에 이미 2%까지 내려가시게 2.6%에서 2%까지 훅 내려가시게 이미 너무 많이 내려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9월에 더 내려가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물가는 오르면 무조건 나쁘고 내리면은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물가가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천천히 오르는 것은 좋은 방향이다라고 좀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면은 연체율도 꽁충 완전 역대급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높았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연체율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중채무 한 곳에서만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다중채무를 가진 분들의 이제 연체율이 굉장히 올랐다. 3년 새에 3.3배나 뛰었다. 이런 문제들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은 고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원리금 상환의 어떤 부담.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원금이 아니고 이자만 갚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이자 부담이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문제가 좀 부담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폐업률도 그러니까 이 금리 때문에 부담이 있어도 사실은 장사가 잘 되고 소비가 많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이러면은 이렇게 폐업하는 이런 어려움까지는 보이진 않는데 보면은 이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듯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는 않고 거기다가 금리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고로 폐업률도 역대 최고치 수준, 팬데믹보다도 더 폐업률이 많은 그런 상황. 거기다가 대출을 땡겨서 그나마 뭔가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사실은 금리 인하를 안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주장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혹은 경제학자 혹은 KDI 그 국제연구원조차도 8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요. 사실 이창용 총재도 경기 상황, 내수 상황만 보면은 거기에 약간 동의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내수 상황만 보고 할 게 아니고 그 내수 상황이 안 좋다고 무조건 경기를 띄우려고 금리를 낮추는 그런 상황을 과거처럼 반복을 하면은 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큰 채로 유지되는 어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기에 또 문제는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부채까지도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어떤 실물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자산시장은 특히 부동산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가계부채도 커지는 상황. 그래서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년 10월 이때는 가계부채 문제보다도 어떤 경기를 좀 띄우는 그런 쪽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다가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들하고 같이 맞물려 갖고 결국 금리 인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라는 것을 그 요소 자체를 사람들이 너무 자산시장 측면에서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상을 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 혹은 뭐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더 넓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문제, 경기의 문제, 우리나라의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의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금리 인하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번에 그 첫 금리 인하를 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이것이 집값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트롤 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보고 잘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이창용 총재의 어떤 코멘트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어떻게 금리 인하를 했냐, 왜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안정세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약간 불안한 측면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 그런 요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좋게 표현하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은행을 압박을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못 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량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유주택자들은 뭐 추가 대출 안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뭐 일종의 자율적인 어떤 정책들을 펼치면서, 물론 큰 틀에서는 금융 당국의 압박이 있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율적으로 어떤 그냥 긴축적인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거시 건전성 정책. 요게 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금리를 조절하기 전부터 이미 정부가 컨트롤 좀 해놔서 인하하기 쉬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특히 정부의 어떤 정책이 그냥 사업자들의 대출이 아니고 주택과 관련된 대출만 탁 쪼였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이쪽은 좀 잠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 요거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하하기가 좀 더 편해진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내수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일단 축소해보고 영향을 점검해본다. 그러니까 안 한 상태에서 영향을 더 점검하기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고,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0.25% 인하해보고 여기에 가계대출이나 혹은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보고 그 다음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소폭 축소하고 영향을 점검해 보려고 했다.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다.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여기가 더 강력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부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더 강하게 말하는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금리 인하가 주택 거래량과 가격 기대 심리에 미친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거. 이것도 금리 인하를 했을 적에 경기를 띄워주는 기대감보다는 금리 인하 했을 적에 주택 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우려, 이런 것들을 더 계속 강조를 해서 매파적인 어떤 인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또 긍정적인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필요시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금리를 내려도 전체적인 그 대출 정책은 정부하고 이렇게 합치면은 약화된 게 아닌 이런 뉘앙스도 풍겼죠.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해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이런 스탠스와 함께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하긴 하지만 너무 빠르게 안 해서 금융 안정에 가계부채가 너무 커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매파적인, 그러니까 매파적이라는 게 전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매파적인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계속 제가 캡처해온 요런 말들 말고 전체적인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내수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이것을 금리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한 번 인하로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역할은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매파적인 것은 부동산, 그다음 가계부채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와 절대 이것을 내가 앞으로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가져가더라도 이것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굉장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 금리 인하가 좀 늦지 않았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내수만 가지고 보지 않는다.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달라. 1년 정도 지나서 전체적으로 평가해달라. 역시 내가 금융 안정을 더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좋은 평가를 당신들도 하게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강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DSR 규제는 실수요자 등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라.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DSR 규제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번 금리 인하가 금리를 절대적인 수치는 내리긴 했어요. 내리긴 했는데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가계부채, 특히 그중에 부동산으로 흘러갈 만한 어떤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완화적으로 풀리는 방향이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상방 압력을 받을 이런 어떤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다음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를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혹은 매파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금리 인하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 수차례 하고 아마 천천히 해도 내년 그다음에 26년까지 해서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 뭐 2%에서 한 2.5% 사이 뭐 그 정도까지 뭐 몇 차례 인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그때가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금리,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형성이 되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천천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다음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금통위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 1월까지 추가 금리 인하 없을 것. 그러니까 내년 초에나 돼야지 그때 데이터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물론 갑자기 11월, 12월에 어떤 지표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 만큼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지표가 뜨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반대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는 내년 올해는 안 한다. 더 안 한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국감에 나와서도 굉장히 신중히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금리 인하가 더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지표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 시장이란 것은 뭐 채권, 대출 이런 시장 보시면은 지금 요때 11일 요때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거든요. 보시면은 14일에 채권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5일에 이제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근데 요 내려간 게 이게 요때 10월 초에 요 미국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금리가 좀 꽤 올랐거든요. 팍팍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한 상황, 금리 인하를 해서 대출 금리에 기반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소폭 낮아진 요 금리도 9월 중순과 비교해도 더 높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이때 기준금리 인하가 됐는데도 이때가 9월 달 대비해서 금리가 높아요. 기준금리 1회 인하를 했지만 시장금리는 지금 낮아지지 않은 거죠. 물론 그 바로 전날과 비교하면 조금 더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추이를 봤을 적에 금리 인하 한 번 했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금리, 국고채 금리를 봐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뭐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아마 올해 8월 아니면 10월에 할 거야.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고 8월에 안 했기 때문에 10월에는 하겠지. 이런 컨센서스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해도 시장금리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계속 8월부터 진행이 되었던 정책들, 은행들의 대출 태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축적이기 때문에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했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여전히 대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고 그게 전혀 풀어지지 않는 상황이 유지가 될 것이고 어쨌든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고 내년에도 물론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인 어떤 정책들이나 혹은 기준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가 될 수는 있지만 이창용 총재의 발언들 혹은 금통위원들의 어떤 생각들 금융당국의 스탠스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적에도 계속 마냥 금리 인하가 쭉쭉쭉 되는 것만큼 완화적으로 풀릴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금리 인하가 딱 발표가 됐을 적에 저도 이제 부동산 톡방 커뮤니티 뭐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고 혹은 유튜브에서도 뭐 일부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고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과하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지금 정부나 어떤 은행들이 보이고 있는 긴축적인 대출 태도들, 정책들 이런 것들 다 깰 수 있는 것 같은 금리 인하가 이제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몇 번이건 연속으로 할 거니까 마치 미국이 빅스텝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빅스텝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물론 금리는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자산시장이 상방 압력을 분명히 받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 그거를 예상하면서 전망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를 보면 굉장히 천천히 기대를 하셔야 된다. 예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빅스텝 0.5%를 한 번에 내리거나 혹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집값 오르겠다 혹은 뭐 주가 막 유동성이 막 몰려오면서 주가가 폭등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보수적인 한국은행에서 그런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이런 글들을 올릴 적에 충격을 받는 게 이 경기의 둔화, 경기의 침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직장인들은 체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쉽게 빠르게 체감을 하는데 직장인들은 그냥 월급 받고 회사 뭐 그냥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잘 모르니까 뭐 정확하게.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와도
명확한 체감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회사들이 매출을 많이 내지 못하고 성장이 꺾이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많이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체감이 확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게 조금씩 시작되는 것이 보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회사까지 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이 체감을 못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혹은 굉장히 강력한 둔화가 온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나라 경제에 심각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저금리에 의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고 집값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은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장기간 유지되는 경기 침체에 의해서 집값이건 뭐 주가든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얕보지 마셔라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이 너무 금리를 빨리 인하하면은 호재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상황, 어떤 경기 상황, 그다음 금리와 경기와의 관계, 그리고 뭐 자산시장과의 관계,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스탠스와 정부 부처의 스탠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뭐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뭐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산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혹은 뭐 전망들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제가 언제든지 정리를 해가지고 뭐 현재 대한 상황,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